15장 2절 극좌표로 표시한 중족분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절에서는 직교좌표기에서 정의된 이변수 함수의 이중족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했었는데요. 자, 이제는 이 절에서는 새로운 좌표인 극좌표상에서 정의된 이변수 함수의 이중족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교좌표계와 극좌표 각각 점을 표시하는 방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교좌표계는 이렇게 수평선과 수직선을 서로 수직으로 교체해서 만든 좌표계입니다. 데카르트가 만든 좌표계라는 뜻에서 데카르트 좌표계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이와 같은 축을 직교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직교좌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직교좌표계에서 한 점을 표시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죠. 우리는 이 점을 X축의 수선에 발내렸을 때 X축의 좌표 X라 하겠습니다. Y축의 수선에 발내렸을 때 Y축의 좌표를 역시 Y라 한다면 이 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XY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직교좌표계에서 한 점을 표시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이와 같은 표현 방법은 이 점을 표현하는 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즉, 한 점의 위치가 결정이 되면 그로부터 수선의 발 내려서 좌표를 제1성분, 제2성분에다 각각 표시하면 되니까 이 점에 대응하는 좌표가 오직 하나뿐이고요. 역으로 이 좌표에 대응하는 점의 위치도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유일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에 반해서 극좌표는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 한 점이 있습니다. 고정점, 이것을 극이라 할 것이고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수평선을 그는 것을 우리가 극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좌표 평면상에 한 점이 있고 이 점을 필어놨을 때 우리는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극을 O라 표시를 한다면 극 O에서부터 점 P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것을 레디어스 약자를 써서 R로 표시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극축과 이 선분 OP가 이루는 각을 재는데요. 이때 이 선분 OP가 극축으로부터 보다시피 반시계 방향의 위치에 있을 때는 플러스 세타로 써서 표시하기로 하고, 만약에 OP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각을 재게 되죠. 즉 시계 방향으로 잴 때는 마이너스라고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반시계 방향일 때 플러스, 시계 방향일 때 마이너스로 약속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R과 세타, 그로부터 거리와 그리고 각의 위치 등을 통해서 우리는 점 P를 다음같이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극좌표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1성분은 요 OP 선분의 길이 R로 표시하기로 약속하고 제2성분은 요 세타를 써서 표시하기로 약속합니다. 이 세타가 반시계 방향일 때 플러스고 시계 방향일 때 마이너스인데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한다면은 이 세타의 범위를 사실상 따로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교 과정의 미분적분학 책 등에 보면 극좌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세타의 범위를 따로 약속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타가 뭐 0부터 뭐 2파이, 0부터 4파이, 0부터 6파이 등등 뭐 다양하게 갈 수 있고요. 반시계 방향뿐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요. 우리 책에는 저자분들이 딱 정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세타의 범위는 음은 나오지 않도록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2파이보다 작다라고 제한을 뒀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둔다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만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플러스만 있으니까요.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각을 따로 제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일반화된 극좌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대학교 과정의 미분적분학책을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한 것을 배울 수 있고요. 단지 우리는 이 경제수학책 안에서 저자분들이 이렇게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놓고 본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직교좌표계에서 이 점을 표현하는 것이 유일하듯이 이런 특별한 제한을 둔다면은 이 점의 좌표가 유일하게 하나로만 표현됩니다. 하지만 이걸 제한 두지 않는다면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은 무한히 많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한을 두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다면 이 점을 표시하는 방법이 제1성분은 그로부터 거리, 제2성분은 극축과 이루는 각, 반시계 방향의 각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점도 표현하는 방법이 유일하고 이 점을 표현하는 방법도 유일한데요. 만약에 이 두 점이 같은 위치에 있는 점이었다라고 가정할까요? 얘를 그대로 이 직교좌표 위에다 포개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교좌표 위에다 포개놓고 생각하기 위해서 극과 극축을, 자, 여기 보라색으로 다시 덧칠했는데요. 여기다가 다시 덧칠해서 극과 극축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OP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 OP의 거리, 이것이 R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극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 이 반시계 방의 크기가 플러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각 세타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직교좌표계에서 x, y로 표시했던 점은 극좌표에서는 r 세타로 표현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까지 편의상 일사분면이 있으니까 그냥 이 좌표를 거리, 양수니까 거리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까지도 보다시피 y가 되죠. 여기 x가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x좌표니까 그냥 편의상 일사분면이니까 양수니까 거리의 개념이라 생각하고 도형의 변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야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본다면 밑변의 길이는 x, 높이는 y가 되고 빗변은 r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직각삼각형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서 r은 그로부터 거리예요. 그로부터 거리니까 우리는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교좌표계 xy를 극좌표계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도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잘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삼각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밑변만의 높이죠. 자, 여기에서 예각이니까 우리는 이 탄젠트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예각 범위 내에서. 그래서 역함수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세타는 이퀄 아크 탄젠트 x분의 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식이 의미하는 바는 자, 바로 직교좌표계 xy가 주어지면 그에 대항하는 xy가 주어지면 그에 대항하는 극좌표계를 찾을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교좌표계가 주어졌을 때 극좌표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거꾸로 극좌표가 주어지면 직교좌표계를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은 x는 r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y는 r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r과 세타가 주어지기만 하면 그로부터 직교좌표계 x좌표와 y좌표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도형으로부터 삼각 B에서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오른쪽 관계는 극좌표계가 주어지면 직교좌표계를 찾을 수 있다는 거고 여기는 직교좌표계가 주어지면 그로부터 극좌표를 찾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충분히 구별이 되죠. 그리고 역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x를 오른쪽으로 바꿔놓고 y를 오른쪽으로 바꿔놓으면 직교좌표계를 극좌표로 변형해서 풀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r을 이렇게 바꾸고 세타를 이렇게 바꾸면 극좌표를 직교좌표계로 다시 표현할 수 있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이들은 서로 간에 호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제한을 두게 되면 정확하게 1대1 대응이 돼가지고 우리가 극좌표를 그리 어렵지 않게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영역을 우리가 잘 보면 원래는 극좌표는 극과 극축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그리는 것이 맞는데요. 보다시피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 편의상 그리기 좋게 직교좌표계 위에다가 극좌표를 같이 덧붙여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치관계를 보다 더 쉽게 파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세로 축을 더해서 직교좌표계 위에다가 극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r과 세타의 어떤 적당한 대응 관계로부터 어떤 관계식이 하나 주어지면 이것을 r은 이퀄 f 세타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할 겁니다.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직교좌표계에서 자, 이제 점 xy의 관계에 있을 때 평면상에 직교좌표계에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곡선을 표시할 때는 y는 이퀄 fx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특별한 말이 없다면 x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 y를 종속변수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좌표계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R을 세타로 표현하기로 약속합니다.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Y를 X로 표현하지만 여기는 반대로 R을 X로 표현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로부터 거리를 나타내는 이 R을 각 세타만의 함수로 표현하기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XY 평면 위에 극좌표를 같이 포개해서 그렸다고 가정했을 때 R은 이퀄 F 세타로 어떤 이런 곡선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곡선이 R은 이퀄 F 세타였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보면 잘 보세요. 이 극방정식은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정역은 세타에 의해서 결정돼요. 세타는 극축과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타가 극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 여기가 극축이잖아요. 극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알파에서부터 극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베타였다라 보겠습니다. 여기가 베타였다라 볼게요. 자, 그러니까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예요. 그러면은 이 직교좌표계에서는요, x의 범위가 a에서부터 b까지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수선의 발열에서 a부터 b 이런 영역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직교좌표계에서는. 그래서 이 영역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A부터 B까지라면 수선의 발 내린 개념인데 여기서는 각이 독립변수 역할하니까 수선의 발 내린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각도기로 이렇게 극초로부터 각 알파부터 베타까지니까 마치 이렇게 부채살 펼쳐놓은 모양 비슷하게 이 영역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직교좌표계와 다른 점입니다. R을 세타로 표현하다 보니까 수선의 발 내려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직교좌표계는 그게 맞아요. x가 a부터 b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지만 여기는 각으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알파부터 베타. 그래서 세타가 정의되는 범위를 알파부터 베타였다면은 당연히 영역은 위의 살을 내려다본 영역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영역 R이었다라 가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영역 R 위에서 정의된 어떤 이변수 함수에 대한 이중적분을 정의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입체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요거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위에서 볼 때 이렇게 있고, 여기가, 자, 이제 세타 이퀄 알파 여기 있고요. 세타 이퀄 베타 여기 있다면은 이 영역은, 이 색칠한 이 영역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XY 평면상에서. 자, 이 영역이 R이에요. 자, 이 영역 위에 떠 있는 어떤 함수가 있었다라 보겠습니다. 이 영역 위에 떠 있는 어떤 함수가 있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자, 이제 G는 이퀄 F, 일단 여기까지만 표시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함수는 직교좌표계에서 본다면은 이게 XY로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자, 우리는 여기가 X축 직교좌표계랑 같이 포개해서 그렸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될 텐데요. 그러면 이게 편의상 양수였다라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세타 이퀄 알파에서부터 세타 이퀄 베타까지 공간상에 이와 같이 되는 어떤 여기 어떤 이런 형태로 되는 이런 입체의 부피를 구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는 휘어져 있는 공면은 이거의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공면의 입체 부피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피적분함수가 편의상 양수였다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이런 영역의 부피를 구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닥이 보다시피 XY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극좌표계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앞 시간에 처음에 출발할 때 직교좌표계에서 위의 살을 내려다봤을 때 좌표측에 평행한 반듯한 직사각형 영역이 이렇게 있었죠. 위의 살을 내려다봤을 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였다고 가정한다면 여기를 잘게 쪼갠 상태였었어요.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고 여기 어딘가에 여기가 XI번째 여기는 XI-1번째 이 간격이 델타 X였었고요.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잘게 쪼갰을 때 이 간격은 델타 Y였었죠. 여기 M등분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YJ-1이고 여기가 YJ 이렇게 돼 있었던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 X축으로 I번째, Y축으로 J번째 영역이 만나는 영역은 요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RIJ예요. 위에서 R을 내려다본 영역만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하얀색 직사각형 영역 전체가 R이었다면 X축으로 I번째, Y축으로 J번째 영역은 이거였고요. 이 점에서 정의된 함수값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자, 앞서 배웠던 거 이중적분을 잠시
처음부터 유도하려는 게 아니라 기호 표기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 이제 대응 관계는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영역에서 우리가 입체의 부피를 구할 때 작은 직육면체의 부피보다 크거나 큰 직육면체의 부피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극한을 취하면 왼쪽은 단조 증가하고 위로 막혀 있으니까 단조 수렴 정리로부터 수렴하고, 오른쪽은 단조 감소하고 아래로 유계니까 역시 단조 수렴 정리로부터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만 하합의 극한과 리만 상합의 극한이 같아질 때 이중적분 가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일 작은 값을 선택하든 xi 언더바 yj 언더바를 해서 델타 여기 x 델타 y 델타 aij를 써도 됩니다. 이때 밑에 발을 붙여서 하든 위에 발을 붙여서 하든 간에 극한, 앞시는 이제 n이 무한대 m이 무한대 하나를 썼는데 이제 극한 두 개를 써볼게요. 하나는 i가 1부터 x축으로 n등분, 하나는 y축으로 m등분 했다면 하나는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잘게 쪼갰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m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앞시에 했던 것처럼 리미트를 한 번 쓰고 밑에다 극한 두 개를 써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밑에 발을 붙인 거랑 위에 발을 붙인 게 결국 같아질 때 적분 가능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제일 작은 값을 잡든 제일 큰 값을 잡든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잡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앞으로 샘플 포인트 표본점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 점이나 잡을 겁니다. 이 안에, 이 영역 안에 있는 점 xi 스타, yj 스타, 자,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리미트 시그마 한짝이 인테랄, 리미트 시그마 한짝이 인테랄이어서 적분이 두 번 나타나고요. 이 영역 전체에서 적분이라는 뜻이고, 첨자 떼어내고 스타 떼어내서 fxy, 그리고 이제 델타는 d로 다 바꿔서 쓴 거예요. 여기가 델타 aij를 썼다면 여기 da로 그냥 바로 쓰면 돼요. 여기를 요거 대신에 델타 aij로 썼다면은 그때 델타를 d로 첨자를 떼어내고 da로 써도 돼요. 여기를 같은 경우입니다. 앞에서 이미 다 설명했었죠. 자, 이것이 직교좌표기에서 위에 살을 들여다본 영역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때 이중적분을 다시 자세하게 이렇게 유도하지 않고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 잡아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 극한이 존재하기만 하면 이렇게 쓴다 했으니까, 그래서 표본점 아무나 선택해도 돼요. 자, 이제 여기 좌표에서 얘기할 때도 원래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자세한 정의이긴 하겠지만, 어차피 제일 작은 값을 잡아서 극한을 취하나 제일 큰 값을 잡아서 극한을 취하나 서로 같아지는 순간이 올 때 적분 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값을 선택하든 제일 큰 값을 선택하든 간에 극한이 똑같다는 얘기니까 우리도 그냥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본점을 잡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는 좌표축의 평행한 직사각형이니까 바둑판 모양으로 잘게 쪼갰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보다시피 이런 영역이에요. 부채살 모양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절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선 정역이 R이 바로 이렇게 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절단하려면은 당연히 부채살을 펼쳐놓듯이 여기를 계산해야 돼요. 이건 이제 R이에요. 부채살을 펼쳐놓듯이 계산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절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직교좌표기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렇게 부채살을 펼쳐놓듯이 맨 왼쪽 점을 A를 X0에서부터 X1, X2, X3 쭉 가서 맨 마지막에 XN 하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펼쳐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세타의 여기 알파가 여기 A가 X0인 것처럼 여기 알파가 바로 세타 0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타 1, 세타 2, 세타 3 쭉 해서 얘가 세타 얘기를 n번째까지 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편의상. 자,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세타 j-1과 세타 j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타 j-1, 세타 j 이거 편의상 등분했다라고 보겠습니다. 등분. 각을 일정하게 등분했다라고 보면은 요 각도기를 쟀을 때 각이 다 동일하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요 중심각의 크기는 동일하게 델타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다음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절단한 걸 했어요. 이건 마치 여기가 X축이니까 독립변수, 여기가 Y축이니까
종속 변수 평면상의 그래프 y = fx꼴이었다면은 이렇게 절단하고 이렇게 절단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r은 이퀄 f 세트에서 얘를 절단했으니까 얘도 계산하겠습니다. 비슷한 논리로 여기서는 이렇게 절단하고 또 이렇게도 했잖아요. 여기서도 r을 계산하는데 r은 그로부터 거리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컴파스로 거리가 같은 것끼리 이렇게 절단했다라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단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절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작은 값을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절단했다라 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절단했을 때 j-1 j 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되면은 하나씩 하나씩 번호를 붙였다라 볼게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자, 이제 여기에서 이건 펜에서 지워버릴게요. 자, 여기 어딘가에 여기 ri-1과 ri 번째가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뭘 시도할 것이냐면 여기서 자, xi-1과 xi, yj-1과 yj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요 영역을 생각했었죠.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첨자를 뭐 ij를 바꿔도 돼요. 자, 이제 아까 독립변수 쪽이 i, 종속변수 쪽이 j라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할까요? 여기를 i라 놓겠습니다. 자, 그 여기는 n, 여기를 n등분, m등분 하면 그렇게 똑같이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첨자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놨더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시도를 할 것이냐면은 자, 여기에서 이게 rj-1, rj예요. 그리고 여기가 세타 i-1, 세타 i가 있습니다. 요거 세타 i-1, 세타 i, rj-1, rj에서 요 영역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앞에서 이걸 rij라 써서 표시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 영역을 rij예요. 즉 다시 말해서 각으로 본다면 i번째 위치, 이건 j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각으로 본다면 i번째 구간, 그리고 길이로 본다면 j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영역을 잘 들여다보면 얘처럼 반듯한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얘는 반듯한 직사각형이니까 이 영역의 넓이를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해서 그냥 바로 계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역은 결코 직사각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영역의 rij 영역의 넓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의 넓이를 우리가 델타 에어리어 약자를 써서 aij를 쓴다면 직교좌표계는 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썼지만 이 넓이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이 넓이부터 먼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넓이를 구하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다음 같은 두 개의 부채꼴을 생각합니다. 이 초록색 부채꼴에서 자, 이와 같은 주황색 부채꼴을 빼버려요. 그럼 여기가 나오죠. 자, 이제 그림을 여기다 이제 다시 써볼게요. 주황색 부채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 부채꼴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빼버리면 그게 요거잖아요. 이 영역이 바로 rij의 영역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아까 여기다가 이게 여기가 세타 j i-1 세타 i라 한다면 요 중심각의 크기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이 중심각의 크기를 델타 세타 등분에 따라 가져간다면 이게 델타 세타예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rj-1, rj-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rj잖아요. 그러면 커다란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면 rij 영역의 넓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구해보도록 하죠. 이 rij의 넓이를 계산할 때 커다란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뺄 건데요. 여러분들이 간단한 삼각비를 이용하면 부채꼴의 넓이를 다음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이걸 S라 놓을게요. 중심각을 세타, R이라 놓는다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입니다. 이거는 비례식 관계를 이용하면 나와요. 원의 넓이 대 작은 요 피자 조각 같은 영역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비례 관계로부터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분의 1 R 제곱 세타예요. 이 원리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죠. 커다란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뺄 겁니다. 이 델타 aij를 계산합니다. 자, 델타 aij는 2분의 1. 자, 이제 커다란 부채꼴이 rj잖아요. rj의 제곱,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는 델타 세타예요. 마이너스 작은 부채꼴은 rj-1의 제곱 델타 세타예요.
여기까지야 됐죠? 그래서 요걸 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2분의 1이 공통항이에요. 묶어내고요. RJ의 제곱 마이너스 RJ-1의 제곱 그리고 델타 세타 이렇게 된 거죠. 이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죠. 그래서 여기는 RJ 플러스 RJ-1 그리고 여기다가 RJ-RJ-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델타 세타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 됐잖아요. 합차의 곱. 여기 덧셈을 위쪽에도 2분의 분자에다 올려 쓴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놓은 것은 뭐냐면 요거는 잘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두 길이를 더해서 둘러놨으니까 산술평균을 뜻하는 거예요. RJ-1과 RJ의 길이를 더해서 둘러 나눴으니까 자, 산술평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제 요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R바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점의 산술평균이다 하는 뜻에서 RJ, 그냥 J바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J의 바예요. 바는 그냥 편의상 통계학에서 산술평균을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기호라서 편의상 그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게 뭘까 하는 얘기인데 RJ에서 RJ만을 빼니까 요 길이잖아요. 요 길이. 이걸 델타 RJ라 놔봅시다. 편의상. 그래서 여기를 델타 RJ라 놓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델타 AIJ의 넓이는 이 영역의 넓이죠. 이 그림사로 보면 요 빗금친 영역의 넓이에요. 이 빗금친 영역의 넓이가 델타 AIJ의 넓이가 계산해 보니까 이제 RJ의 바와 그리고 델타 RJ와 그리고 여기가 델타 세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두 개는 첨자가 있고 여기는 없는데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된 것 뿐이고요. 각이 등분이 아니라면 I번째, 여기 I번째 각을 델타 세타 I라 써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 I라 써도 무방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등분이라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죠. 임의대로 잘랐다면 등분이 아니니까 저 중심각의 크기는 이 I번째 중심각의 크기는 델타 세타 I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 첨자했으니까 얘도 좀 더 일반화시키고 싶다라면 그냥 그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영역의 넓이가 구해졌는데요. 자,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위에 살을 들여다보면 방사선 모양으로 얘를 잘게 쪼개죠. 이렇게 등분해서 자르든 아니면 임의대로 자르든 간에요. 그리고 이렇게 컴파스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자, 요 영역을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그게 그림으로 보면 여기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여기요. 이 영역이 바로 RIJ이고요. 이 영역의 크기가 이걸로 계산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입체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은 자, 앞서 여기서 말했던 표본점 있죠. 여기서도 표본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RIJ 영역 안에 한 표본점을 선택합니다. 즉 여기서 이 표본점을 하나 선택합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는 좀 극좌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면 여기 R 세타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R은 지금 보다시피 J번째 구역이고 세타는 I번째 구역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표본점이니까 스타를 써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를 IJ를 쓰는 게 더 나을 뻔했네요. 아무튼 이렇게 첨자의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요거를 RJ 스타, 세타 I 스타 표본점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하는데요. 자, 지금 이 함수가 XY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다 썼던 것처럼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로 바꿔놓을 수 있죠. 따라서 공간 공면이 fxy로 되어 있는 것을 요거를 극좌표 형태로 다시 바꿔서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G는 이퀄 fxy라는 이 식을 자, 여기는 지금 극좌표로 표시를 했으니까 R과 세타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X는 R, 아까 여기다 썼던 것처럼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X는 R 코사인 세타로, Y는 R 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좌표를 여기다 대입해서 여기 이 함수값을 대응시켜 보니까 1대1 대입해서 대응시켜 보니까 R 세타 대신에 RJ 스타, 세타 I 스타를 여기다 넣기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모양을 잘 보면은 수직으로 올라간 입체니까 밑면적 곱하기 높이를 해버리면 입체의 작은 입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입체의 부피를 구할 때
우리는 이 입체 부피를 구할 때, 자, 이런 어떤 공간상의 어떤 입체가 있었다 볼 때 밑면적 곱하기 높이를 함으로 해서 이 RIJ가 밑면적이고, 자, 여기를 델타 VIJ라고 놔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IJ는 얘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의 입체의 볼륨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거 잘 보세요. 밑면적 곱하기 함수값을 이중적분하는 개념으로 부피를 구할 수 있었잖아요. 이와 똑같은 원리를 이 그림에다가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교좌표기에다가 적용했던 원리를 극좌표기에서도 동일하게 약속할 텐데요. 자, 이 정의를 그대로 똑같이 약속을 할 겁니다. 자, 밑면적 RIJ의 넓이는 델타 AIJ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의 함수값은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J 스타 표본점, 그리고 코사인 세타 I 스타, 그 다음에 RJ 스타 사인 세타 I 스타. 자, 이렇게 됐어요. x, y가 표시돼서 이 함수값을 대입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밑면적 곱하기 높이, 그래서 기둥이 생겨진 거고요. 그들을 다 더해요. 여기서 다 더한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여기도 다 계산해야 되고 여기도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영역대로 이렇게도 더하고 이렇게도 더해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를 자연스럽게 두 번 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i는 1부터, 예를 들어서 i가 1부터 n이라고 보고 j는 1부터 m이었다고 본다면 1부터 n, 그리고 시그마 j가 1부터 m, 리미트 이와 같이 됩니다. n이 무한대로 가고 m이 무한대로 가면 돼요. 자, 이제 얘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리미트 시그마를 이제 계산했을 때 얘네들을 이제 더블 인테그랄, 이 바닥에 있는 이 영역을 r이라고 놨었으니까 r상에서, 자,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여기도 첨자 떼어내고 스타 떼어내고 그냥 쓰잖아요. 델타를 뒤로 써서 표시했죠. 여기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자 스타 다 떼어내서 f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여기는 자연스럽게 DA가 되는데 이 넓이를 이미 계산해 놨어요. 여기 있다라고 있었죠. 델타 IJ는 DA가 되고요. 그거는 여기서, 자, 여기 넘어갈 때 적분교로 표시할 때 첨자 떼어내고 스타를 다 떼어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첨자 다 떼어내고 바 떼어내고 델타는 D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R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DR, 델타를 D로 쓴 거예요. 여기 D 세타가 돼요. 델타 역시 D로 써서 D 세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얘는 반듯하게 직사각형 영역이었기 때문에 RIJ 영역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니까 이걸로만 하면 되고, 그게 바로 dx dy였다면은 극좌표기에서는 주의할 점이 바로 여기 그냥 drd 세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rdrd 세타요. 이걸 마치 세트로 공식처럼 외워두세요. 여기는 dx dy였지만은 여기는 drd 세타가 아니라 rdrd 세타입니다. 아시겠죠? rdrd 세타. 이것이 극좌표기에서 정의된 이변수 함수의 이중적분에 대한 정의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rdrd 세타, 이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